안녕하십니까? 부장님 TV입니다. 어, 오랜만에 또 영상을 올리네요. 이번 시리즈는 어, 전에부터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ITPM 가이드랑 그 산출물 시리즈, 그리고 개발 스킬,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카테고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기획 시리즈 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세 가지 카테고리 이외에 다른 얘기들을 담기 위해서 이번 첫 시간으로 제안서 작성, 그 PM들이 사업 수행을 나갈 때도 있지만 본사에서 그 공공이나 민간 등 그 제안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PM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안 PM을 하고 그 제안 PM이 사업 수행 PM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제안 단계에서부터 사업을 잘 검토를 하고 그 사업이 리스크가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검토를 하게 되면 실제 제안 단계에서 드랍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그러면은 제안 당시에 더 열심히 해서 사업을 수주해서 실제로 이제 그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제한 단계의 모든 요건들은 RFP 제한 요청서 기준에 있던 요건들을 제안서로 옮겨서 수행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나중에 또 고객들이 제안서 기준으로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사업 수행 계획서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작업도 어, 그 착수나 이런 사업을 따기 이전부터 실행되는 그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중요한 작업이다 보니까 이번 시간 기획 시리즈 편을 준비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안서 작업 그 핵심 정리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더 이 제안서 작업에도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적인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크몽에서 지금 계속 서비스되고 있는 ITPM을 막 시작하는 40대 직장인을 위한 전문 가이드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시리즈 1편 제안서 작업입니다. 제안서 작업은 많은 그 개발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 그 PM 그리고 PL 그리고 사업 관리 이렇게 사업 지원을 하는 부서에서는 어,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PM들은 이 제안 작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도 예전에 PM 초기 단계에는 이 제안서 작업을 잘 몰랐어요. 그냥 중간중간에 제안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지원을 가서 특정 뭐 사업 관리 파트나 기술 파트 이런 식으로 그 일정 부분을 맡아서 제안 작업을 도와주긴 했지만 실제 그 제안 PM을 하거나 이렇게 제안 작업을 총괄하는 거는 실제로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한 3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 제안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게 되고 그 제안 PM의 역할도 사업 수행하는 PM이 물론 중요하지만 제안 PM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그 사업을 따내는 이 과정이 말씀드리는 거죠. 사업을 그러니까 따고 난 다음에 수행하는 거는 다음 얘기고 먼저 사업을 따야지만 그 수행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제안 PM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제안서 작업은 보통 뭐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뭐 대기업도 요즘엔 또 제안이 많이 풀려서 공공 쪽에도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부분이 공공 그리고 민간 뭐 은행이나 뭐 이런 공사들 쪽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어, 제안 작업을 통한 그 제안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5가지 단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안 작업을 하게 되면 그 먼저 해당 그 업체에서 이제 그 고객 쪽 업체에서 먼저 공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되고 전에도 한번 이런 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제안 요청서를 뭐 업체에서 써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공고문을 이제 내게 되죠. 그 관공서에서요. 그러면은 이 공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고문하고 제안 요청서 그리고 뭐 이런 두 가지가 이제 입찰 뭐 이런 그 가격도 나오긴 나오죠. 그런 부분도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사업 금액이죠. 사업 금액. 사업 금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세 가지가 중요한데 공고문 그리고 제안 요청서 그리고 사업 금액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먼저 공고문을 나오게 되면 그 제안 업체에 대한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매출 규모 뭐 얼마 이상, 뭐 대기업은 참여 제한 이런 식으로 제한 업체의 자격 요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한 작업을 할 때 먼저 이 제한 업체의 그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걸 보지 않으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중소기업이라도 그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중소기업 사업장 매출액 기준 뭐 100억 이하, 뭐 80억 이하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참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이 너무 벗어나거나 매출액 규모가 너무 크게 되면 아예 사업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제안서를 쓰기 전에 그 공고문에 있는 제안업체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공고문에 보면은 그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그 제출 서류에도 그 어떤 매출 규모나 그리고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그런 뭐 자격 요건들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유관 사업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 사업이면은 개인정보 관련 유관 사업에 대해서 뭐 경험이 있는지 필수 요건이 달릴 수도 있고요. 그 뭐 3년 이내 그 해당 사업에 대한 3년 이내 유사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지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에 추가해서 제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관 사업 3년 이하 유관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사업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실적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에서 아예 그 서류상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조달청에서 서류를 검토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안업체 자격에서 미달된다든지 그리고 그 제안업체 자격에 해당되는 제출 서류를 내었는데 그 제출 서류에 실적이 빠져서 그렇게 되면 그 자격에서 또 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달해서 아예 서류 검토상에서 아예 제한에서 제외되거나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서는 이제 공고문을 확인해서 제안업체의 자격과 그에 관련된 실적을 에 대한 내용을 증빙하는 제출 서류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안업체 자격이 일단은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실제 수행을 하는 실제 뭐 사업을 수주해서 가는 그 형태의 이제 업무 요건들을 봐야겠죠. 그 업무 요건이 이제 RFP라는 그 제안 요청서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고객에서 공급사 저기 고객에서 어떤 요건들에 대해서 사업을 요건을 정리해서 낸 그 부분이 제안 요청서인데 RFP라고도 하죠. 그 요건에 대해서 어,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과연 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을지 예를 들어서 뭐 DB 통합에 대한 작업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클라우드 작업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UI UX 작업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을 건데 과연 이 사업을 하려 그러면 할 수행 인력들이 일단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각각의 요건에 대한 그 요구 사항들 중에서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요구를 하거나 어, 뭐 솔루션을 도입해야 돼 필수적으로 솔루션을 도입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솔루션을 투입하게 되면은 도입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적인 요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세이브 되는 게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그 솔루션을 도입해서 간단하게 금액이 많지 않으면 솔루션 도입으로 해당 요건을 해결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솔루션 도입이 아니라 인력으로 과투입해야 된다면은 그 사업을 또 할 수 없겠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요구 사항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요구 사항들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통 기술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기술 부분 외에 뭐 사업 관리 영역에도 약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업무 요건들은 기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얼마나 사업 수행을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UI, UX라든지 실제 개발 파트라든지 DB 어, 통합하는 어떤 파트라든지 이렇게 그 솔루션 파트, 이렇게 인프라 파트, 이렇게 이제 파트별로 이제 인력들을 구성하는 거를 투입 멤버스를 산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따기 위한 이 제안 작업, 그 다음에 사업을 따고 나서 실제 착수나 실제 수행을 하기 위한 그 사업 수행 계획서 그리고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어, 구성을 할 건데 그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사실은 이 제안서를 쓰는 단계에서 이미 인력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안서를 제출해서 사업을 따게 되면 사업을 수행해야 되겠죠.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러면 그때는 이미 그 사업을 대부분은 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인력 산정에 대한 부분이 어, 제안서 하는 작업 단계인 그때 당시에 이미 사업 투입할 인력에 대한 멤버스를 상세하게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도 될지 말아도 될지. 그러니까 멤버스가 너무 과하면은 사업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뭐 솔루션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서 영업적으로 고려해서 실제 이제 투자를 하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작업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안 요청서에 있는 업무 상세 요건들을 잘 파악해서 투입 인력을 산정하고 그리고 투입 인력을 산정해서 최종적으로는 영업과 PM이 잘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을 해도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사업을 정말 이건 해도 된다. 그리고 충분한 어, 뭐 검토가 됐고 리스크가 없고 비용적인 것도 이제 이익이 남는다고 판단이 되면 자, 실제로 본격적으로 제안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제안 작업 들어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목차입니다. 자, 목차를 정리하는 이유는 목차를 정리해서
그 보통 그 공고문에 보면은 제안서의 어떤 그 전체 페이지를 대충 산정을 해 놨습니다. 뭐 300페이지 이내, 뭐 이렇게 200페이지 이내 이렇게 보통 그 정해 놓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제안서를 제출해서 실제로 그 조달해서 교수들이 와서 검토할 때 너무 페이지가 많으면 검토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300페이지 이내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게 되는데 이런 300 그 페이지 수를 정하기 위해서 목차를 정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 관리, 기술 파트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파트별로 나눈 다음에 페이지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페이지 할당을 하게 난 다음에 그 페이지 할당된 만큼 그 파트를 맡은 사람이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지 않으면 페이지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아니면은 페이지 수가 너무 적거나 그렇게 되면 너무 미달되면 또 안 되고 그 페이지가 또 너무 넘어져서 과다하게 넘어가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목차를 정해서 그리고 목차에서 이제 대충 할당되는 그 페이지들을 어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0페이지를 예를 들면 딱 맞춰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파트별 기술 파트는 A 부장, 그리고 사업 관리 파트는 B 부장, 그리고 뭐 사업 일반 현황 쪽은 뭐 C 부장 이렇게 파트별로 맡은 다음에 그것들을 예상 페이지만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300페이지가 딱 떨어집니다. 이내로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제안 작업을 하다 보면 페이지 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이게 줄이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안 작업을 하게 되면 보통 어, 짧을 때는 일주일, 뭐 길어봤자 2주일, 2주일밖에 안 돼, 2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짧은 시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차를 통해서 전체 페이지를 이렇게 조정하지 않으면 페이지 수가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목차를 할당해서 그 예상 페이지 수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A 부장, B 부장, C 부장 파트별로 나누어서 제안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안서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4단계는 제안서 및 발표본 작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3단계에서 제안서는 그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발표본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제안서, 요약서, 발표본 제가 예전에 작업을 할 때는 그 큰 그 통합센터 제안서를 쓸 때는 제안서 있고 요약서 있고 발표본 이 세 가지를 썼어요. 굉장히 많이 썼던 거죠. 그러니까 제안서 작업을 아까 300페이지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제안서를 만들면 이거를 요약서라고 해서 또 이렇게 줄여서 한 뭐 40페이지, 50페이지 정도로 또 줄여서 요약서를 또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냥 단순히 제안서에 있는 거를 줄이는 형태의 요약서가 있는 거고요. 발표본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그 교수들한테 조달청에서 이제 발표를 할 때 PM이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잘할 수 있다 해서 제안서와 요약서에 있는 그 흐름이 아니라 전혀 다른 흐름으로 그 기술 부분 파트라든지 그리고 회사의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의 장점, 우리 사업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전혀 다른 형태로 해서 발표를 PPT 부분을 따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세 가지로 쓰는데 요즘 공공을 제가 한번 해보니까 요약서를 보통 발표본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요약서를 만들지 않고 아예 발표문만 만들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PM마다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제안서는 당연히 필수니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약서는 따로 만들지 않고 발표문을 요약서 형태로 제출도 같이 하면서 그냥 발표문만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공고에도 보면은 요약서를 발표문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서를 따로 만들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발표문을 전혀 다른 형식으로 그러니까 좀 더 그 발표를 할 때 더 이렇게 요약 그러니까 제안서 기준으로 만들면은 제안서를 그냥 압축해서 만들면 아무래도 좀 밋밋하니까
발표본을 전혀 다른 형식으로 좀 모양도 또 예쁘게 만들고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도 강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혀 다른 형식의 그 발표본이 나오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좀 교수들한테 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발표본을 따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안서는 그 사업 관리 영역, 일반 현황, 그리고 기술 파트, 그리고 뭐 지원 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서는 따로 그 맡아서 진행을 하고 제안 PM은 그 제안서에는 참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PM은 그 실제로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제일 그 피날레를 장식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본 하나만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서는 그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발표본은 아무래도 그 실제로 피터인 그 PM이 직접 만들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안 작업을 할 때는 PM은 발표본을 만들고 그리고 PM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제안서를 만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제안서 쪽에 그뭐 힘을 기울이다 보면 발표문이 제대로 안 나와서 실제로 그 조달해서 발표할 때는 밋밋한 발표가 돼버려서 사업을 망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PM은 발표문만 따로 만들어서 그 발표를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효과를 많이 보고 특히 사업 수행 그 할 때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 큰 사업의 그 PM들을 그 파트에서 그 지원을 하면서 많이 봤는데 대부분의 큰 사업이나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제안서를 작업하는 경우는 PM은 그 제안 작업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오로지 발표본에만 집중해서 그 제안 발표를 그 어, 발표본을 작성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발표본에 들어가는 장표를 제안 작업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한테 그 따로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좀 더 구성이 잘 되고 그리고 그 발표문에 들어가는 그 각각의 그 기술 장표들은 PM은 기술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그 제안서 참여했던 그 파트의 그 담당자한테 따로 작성을 해달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본을 더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어, D-1일. 자, 그 제안서를 제출하기 하루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저도 벌써 한 두 번 봤네요. 그러니까 제안서를 열심히 만들어 놓고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출 서류를 아까 말씀드린 실적, 그러니까 3년 이내 유사 사업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라고 했는데 그 제안서는 열심히 다 만들어 놓고 유사 사업 실적을 빼놓은 거예요. 실적을 제출 안 한 거죠. 그러면 이 그 조달에 제출한 업체는 탈락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제안 작업하는데 거의 2주 동안 혼신의 힘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제출 서류 하나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작업하다 보면 다들 시간에 쫓겨서 마지막에 서류를 챙기는 거를 이렇게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D-1일에는 모든 작업을 종료하고 제안서나 발표본이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모든 그 작업을 중단하고 최종적으로 제출 서류를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히 공고문에 리스트되어 있는 그 뭐 제출 서류가 7가지면 7가지가 맞는지 그리고 그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3년 이내 실적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기획 시리즈 제안서 작업 1편 한번 해봤는데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한번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단계는 공고문을 확인한다. 그래서 제안 업체의 자격하고 제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제한 자격이 이제 완료가 됐으면 어, 제한 요청서에 있는 업무 요건을 파악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해야 되는 그 기준의 가장 중요한 투입 멤버스를 산정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영업적으로도 마이너스가 아닌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 제가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넘어갔다면 먼저 목차를 만들고 전체 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300페이지다. 그렇게 페이지를 할당이 되면 이 페이지를 넘지 않게 위해서는 목차를 만들고 각각 파트별로 예상 페이지 수를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안서를 작성해서 그 페이지 수를 넘지 않도록 하다 보면 결국은 3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 제안서는 제안서 및 발표본이 있는데 발표본은 PM만 작성을 하고 PM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의 부장들은 예를 부장이라고 할게요. 부장들은 파트별로 제안서를 작성해 준다. 즉 PM은 제안서 작업을 하지 않고 발표본에 전념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사업을 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5단계는 제일 중요한 거. 제안서 작업이나 발표본을 아무리 잘 쓴다 하더라도 제출 서류 한 가지를 빠뜨리면 그 사업은 탈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일에는 제안 작업이나 발표본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작업을 종료하고 절대로 하지 않고 제출 서류를 마지막 챙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다 끝났고요. 코리아 류커에 있는 산출물 시리즈 편과 그리고 ITPM 가이드 그리고 개발 업무 스킬 부분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